안녕하십니까.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의 삶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기다 보면 이혼법정의 문을 들어서는 분들의 얼굴에는 참으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깊은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감정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법률적인 절차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상실감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감정에 무조건 공감해 드리는 대신 조금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여러분을 법의 세계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의 저울은 우리의 뜨거운 눈물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증거와 냉철한 법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억울함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억울함을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 힘든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담긴 사례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두 20-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들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양측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아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쌍방유책 판결들입니다. 우선 그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례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례 설명에 앞서 오늘 사례 설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몇 가지 핵심적인 법률 용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말 그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탄주의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보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원칙적인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법률 용어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다음 법률 용어는 입증 책임입니다. 민사소송의 대원칙 중 하나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컨대 사진,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 주장이 100%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주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몇 가지 법률 용어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 설명을 드렸으니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함께 헤쳐온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들의 삶은 언뜻 보기에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내는 뛰어난 수완을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꽤 규모 있는 사업체를 일구었고 부부의 경제적 기반은 전적으로 아내의 능력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곁에서 묵묵히 사업을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아내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내의 성공 뒤에는 남편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함께 만들어 온 동반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골이 패이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점차 줄어들었고 따뜻한 눈빛 교환 대신 차가운 침묵이 그들의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갈등의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의 축배가 되어야 할 술이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 아내는 외부 손님들과의 접대가 잦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늘어났고 아내의 음주량도 점차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남편도 점차 아내의 모습에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술에 취하면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였고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이후 흐트러진 경제관념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액의 돈을 계획 없이 지출하거나 지인들에게 선심 쓰듯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라는 남편의 애정어린 충고에도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잔소리로 치부했고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통스럽다며 집을 나와 사업장에서 기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부부의 동거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별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새로 주거지를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는 그렇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사실상의 남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마침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상습적인 음주와 무분별한 금전 지출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기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남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힘들게 사업을 일구는 동안 제대로 남편이 이해해주거나 도와주지 않았고, 사업상 스트레스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본인을 다그치기만 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 아내 본인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기에 진정으로 가정을 파탄낸 사람은 남편이므로 남편이야말로 아내 본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30년을 함께 산 부부는 이제 법정에서 서로가 혼인 파탄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책임의 칼날을 겨누는 원고와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별거하며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깊은 감정의 골로 미루어 볼 때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혼인 관계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위자료 청구에 이르자 법원의 판단은 매우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느 한쪽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잦은 음주와 경제관념 부족으로 갈등을 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남편 역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별거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며 관계의 악화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법원은 아내의 음주와 경제관념 부족이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남편이 갈등 상황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가정을 뛰쳐나간 행위 역시 혼인생활 유지 의무를 저버린 유책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가 서로 대등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치열한 법정 다툼은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는 결론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법률적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바로 장기 혼인 관계에서 쌍방유책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나는 피해자, 상대방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폭언, 폭행, 외도 등 명백한 잘못이 혼인 파탄의 시작점이 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특히 30년 이상 지속된 장기 혼인 관계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 사람에게 100%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혼인 관계를 수십 년에 걸쳐 함께 쌓아 올린 하나의 유기적인 역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화해, 오해와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 시점의 잘못이 불거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있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핍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아내의 음주 문제라는 원인 제공 행위와 그에 대해 남편이 관계 회복 노력을 포기하고 별거한 행위를 대등한 책임으로 평가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 역시 부부 모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편의 소극적 방치를 아내의 적극적인 잘못과 동등한 유책 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잘못에 지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온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을 최소한의 관계 개선 노력조차 포기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알코올 중독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함께 상담을 받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있었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그저 비난하고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완전한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책임의 저울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장기 혼인관계의 파탄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만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쌍방의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라는 법원의 비교적 명확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의 세월은 때로는 책임의 소재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본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쌍방유책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평생을 가사와 세 자녀의 양육에 헌신하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부업을 통해 가게의 보탬이 되기도 했지만 아내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자녀들도 모두 성장하여 독립했고 이제는 부부가 함께 편안한 노후를 즐기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내면은 이미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부 사이의 대화는 사라졌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잦은 유흥을 즐기고 심지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날선 추궁에 남편도 지지 않았고 의부증이 생긴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부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막말이 오갔고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몇 달 전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예금 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수차례에 걸쳐 인출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인출한 이 1억여 원 역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소송에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료 시점에 존재하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그 처분되거나 은닉된 재산도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사례에서 남편의 주장은 이 법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법정은 곧바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준비해온 모든 비난의 화살을 서로에게 쏘아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잦은 외박과 유흥, 구체적인 여성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과도한 의심과 폭언, 심지어는 부부관계를 강요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눈으로 냉정하게 볼 때 양측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진이나 통신 기록도 없었고 아내의 폭언이나 잠자리 강요를 뒷받침할 녹취나 진단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비난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었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뿐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판결문의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상대방의 유흥, 부정행위, 잠자리 강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았고, 이에 따라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에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법원의 칼날은 매우 예리하고 집요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인출한 1억 원의 행방을 의문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법원은 아내에 대해 그 1억 원의 행방을 물었고, 이에 대해 아내는 생활비, 자녀 용돈, 경조사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아내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이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배척하고 아내가 인출한 돈 모두를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아내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법률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 입증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냉혹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법정에서는 나의 억울한 감정이나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려면 법관이라는 제3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는 서로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비난을 퍼부었지만 정작 법원을 설득할 증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이혼을 앞두고 섣불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 전에 내 명의의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으면 재산 분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금융거래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과세정보 제출 명령 등 강력한 권한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재산 내역과 거래 기록을 조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거액의 현금 인출은 대체로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비도덕적인 당사자라는 나쁜 인상을 주어 소송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비방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숫자만이 법원을 움직일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 그리고 정직함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를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이 사례는 앞선 두 사건보다 법리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상간자 소송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짚어주는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두 자녀를 둔 평범한 부부.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난 시점. 남편이 아내의 외도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으면서부터입니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남편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의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기이하고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남편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음란 영상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거세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한번 확신에 사로잡힌 남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광기가 되었고 매일같이 아내를 괴롭히는 폭언과 심지어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내에게는 실제로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때부터 직장 동료였던 다른 남자와 아내는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의심이 완전히 근거 없는 망상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란물 배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혼인관계는 그렇게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파탄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와 그에 못지않게 남편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의심 그리고 폭행 역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유책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된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이었던 다른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남자의 부정행위가 본인의 가정을 파탄낸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다른 남자인 피고는 남편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유부녀인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남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의 전형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자 소송은 증거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최종적으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판단을 받게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상급심 법원은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선행 이혼 소송에서 이미 두 사람의 책임은 동등하여 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를 공동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깨트리는 불법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와 상간자인 다른 남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남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를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라고 합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상간자인 다른 남자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전액 배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다른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으로 책임을 진 셈이 됩니다. 이 경우 그 다른 남자는 함께 잘못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우리가 함께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했으니 당신의 책임 부담 부분만큼은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상급심 법원은 바로 이 구상권 문제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복잡한 논리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의 책임이 동등하다는 이유로 남편은 아내에게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 상간자인 피고에게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다면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한 후 아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원래 이혼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인 아내의 책임이 소멸한 이상 그 효과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남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 즉 아내의 책임이 면제됨으로써 피고의 책임 역시 함께 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 결국 법률상 배우자로서 더 무거운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 아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었는데 그보다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제3자인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의 관점에서나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렸던 쌍방유책 이혼 시 상간자 위자료 청구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판결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간자 소송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통념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용서받기 힘든 불법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 맞서는 나의 잘못 역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쌍방유책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의 방패는 상간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언이나 폭행 등 또 다른 유책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쌍방유책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여 정당하게 받아야 할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어렵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혼소송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 속에서 눈앞의 감정적인 복수심보다는 전체적인 소송의 판단을 읽고 냉철하게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매우 값비싼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쌍방 위자료 청구 시 어느 일방이 반드시 위자료를 받을까라는 주제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부부들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의 책임 문제를 얼마나 냉정하고 다각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법정에 저오른 우리의 억울한 감정이나 뜨거운 눈물이 아닌 오직 차가운 증거와 냉철한 법리로만 움직인다는 냉엄한 진실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훗날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올바른 방향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